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 내용 강의가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기초 개념 강의라 그래가지고 우리 단원별로 단원별로 중요한 기초 개념 위주로 정리를 했었죠. 근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본격적인 기본 개념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지해 드린 것처럼 기본 교재는 이거 있죠. 신영환 선생님이 쓰신 행정학 개론이라는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가장 우리 수험생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많이 보는 책이라고 해서 이 교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 총 시간 계획은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4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총 주 2회 10주예요, 10주. 20회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이 안에 이제 기초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진도를 나갈 테니까, 다른 거는 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되고, 학생은 잘 따라오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그때그때 복습을 해서 까먹지 않도록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제 되새김질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기본 강의부터는 복습을 그때그때 잊지 말고 꼬박꼬박 해 주십사 하는 내용만 이제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복습을 철저히 할 것. 복습을 철저히. 왜냐면은 그 기초 개념 강의를 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행정학이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 접할 때는 생소한 부분이 많아요. 용어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용어 같은 게 낯선 용어는 한 번 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도 생소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복습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만 잘 하시면 내용을 이해시켜 드리는 거는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강의 계획서에 주차별로 진도 계획을 이렇게 짜봤는데, 자, 일단 그 출제 빈도나 비중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주차별로 강의 진도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단원이 총론 1단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 할당이 좀 더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단원별로 중요도를 고려해서 시간 배분을 한 거니까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잘 될지는 모르겠어. 일단 목표는 그래.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기초 개념 강의를 할 때 일단 내용에 대한 개념 설명은 그래도 웬만큼 한 부분이 꽤 있어요. 우리가 금방금방 넘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개념을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리마인드 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이제 인터넷 수강생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기초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관련된 다른 질문 사항 있나요? 뭐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공부하시다가 모르시겠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내용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머리말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한 5페이지, 5페이지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행정의 기본 개념이 뭐냐, 행정의 본질이 뭐고 개념이 뭐냐 하는 내용을 이제 다루는 단원이에요. 자, 옆에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총론 뭐 출제 경향 그래가지고 평균 4문제 5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4-5문제 출제, 20문제 중에 4-5문제면은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1단원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도 5문제는 맞출 수 있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 단원이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얘는 논점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 보시면은 논점 중요도 표시가 있어요.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뭐 S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보셨나 혹시? A, B, C, D 이렇게 이제 중요도 구분을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이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가늠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단원이니까 그 중요도를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나왔던 부분이 여기 옆에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국가직에 등장했던 주요 논점들, 시험에 나왔던 논점들이 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달라. 이 말은 뭐냐면은 1단원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걔네들이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세부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놓고 공부를 할 만한 내용이 다 총체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앞에 도표를 보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민간 이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지? 라고 스스로 떠올려 보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이제 잘 떠오르면 정리가 잘 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행정의 개념 있죠, 개념.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행정의 개념 기초 강의를 할 때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행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였어요? 그렇지. 기억하고 계시네. 행정이라는 거는 가장 이제 합의된 하나의 개념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 자, 이게 이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한 행정의 개념 정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줄 수 있겠죠. 조직이라는 건, 행정이라는 거는 하나의 목표가 있는 활동이고요. 자,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리고 그 조직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고심하고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개인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협력해서 합심해서 수행하는 하나의 협력적 활동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행정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 그게 이제 행정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는 거를 갖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거기 안에 그림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림을 봤더니 행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자,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죠. 공행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행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행정은 행정인데 어떤 건 공행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행정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개념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행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행정을 생각할 때 행정이라는 거는 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흔히들 이제 정부에서 하는 활동을, 정부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을 뭐 집행하거나 결정하는 활동들을 보통 이제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거는 행정의 개념을 크게 두 개로 나눠놨을 때 상대적으로 공행정과 가까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행정은 뭐냐 하면은, 사행정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자, 기업을 경영하는 활동도 생각해보면 공동의 여러 사람들의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합리성을 수반한 협력적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거나 정부를 운영하는 거나 동일하죠. 자, 그래서 사실 행정의 개념을 봤을 때는 공행정이나 사행정이나 같은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적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의 개념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공행정, 정부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합리성을 수반한 일련의 활동들을 공행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같은 개념으로 합리성을 수반한 기업의 활동도 역시 행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걔는 사행정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공동의 목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자, 그 목표가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공행정은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정부의 활동이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사행정이라는 거는 기업의 활동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가 사익, 그치?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이윤 추구 내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사행정의 목표라는 점에서 두 개는 목표만 다를 뿐이지 합리성을 수반한 협력적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걔는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어쨌든 행정이라는 개념 범위로 두 개를 같이 묶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표에 봤더니 공행정 그래놓고 뭐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렇지, 맞아. 관리예요, 관리. 관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협력적 활동을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적 활동을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옆에 보시면은 협의 국정관리라고 되어 있죠. 국정관리. 이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활동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공행정은 다른 말로 국정관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정부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 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반면에 사행정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사적인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적 활동. 그거를 사행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진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봤더니 행정의 개념, 그래서 넓은 의미의 행정. 자, 이라는 거는 공행정이랑 사행정을 막론하고 얘네들을 같이 묶어서 표현을 했을 때 걔를 넓은 의미의 행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행정. 자,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행정은 아까 우리 봤던 행정의 개념 요소인 요 각각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노력의 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게 공익을 목표로 하는 거든 이윤을 추구하는 거든 상관없이 요 공통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걔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봤더니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라는 표현도 있죠. 자, 이거는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막론하고 상관없이. 자, 이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사실은 일단 중요도로 보면 D급이죠. 지금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하고 따로 굳이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근데 밑에 봤더니 좁은 의미의 행정. 자, 이라는 건 뭔가? 라고 봤더니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래요. 자, 이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정부의 일련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공행정 활동. 그거를 사행정을 뺀 나머지 공행정 활동만을
좁은 의미의 행정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2번 보시면은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익 목적이죠.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조직, 정부 조직의 활동, 그거를 좁은 의미의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넓은 의미의 행정이랑 좁은 의미의 행정 두 개를 정리를 하셨고요. 자, 그럼 좁은 의미의 행정은 공행정, 사행정 중에 뭐? 그렇지. 넓은 의미의 행정은? 둘 다. 그렇지. 둘 다를 포함하는 개념. 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면 막 넓은 의미의 행정 뭐예요? 그랬더니 사행정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둘 다를 포함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네. 자, 근데 밑에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은 최근에는 행정의 개념이 행정의 개념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행정의 개념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냐 하면은 거기 있죠.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라 그래서 행정이라는 의미가 거버넌스라는 개념이랑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일단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거버넌스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거버넌스 뭐예요? 다른 주체들과 협력적으로 그런 거. 일단 개념 기본은 알고 계시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행정 그러면은 무조건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정부는 가급적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정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은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나 아니면은 비정부 기구들이 그 활동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게 최근의 행정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작아진 정부와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자, 일련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혼자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치 행위를 하는 것을 오늘날의 거버넌스라고 부르자라고 개념을 이제 새롭게 명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 이제 행정의 개념 요소에서 최근에 이제 주류에 따른 행정의 개념은 정부와 시민과 기업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공통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적 활동, 협치를 하자. 그리고 그거를 거버넌스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같이 합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최근의 행정 개념은 어쨌든 행정이라는 말을 거버넌스라는 말과도 같은 동의어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거는 같은 요소들, 정부와 민간과 시민들 간의 협력적인 통치활동, 네트워크를 통한 통치활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일반적 행정 개념이라 그래서 행정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왈도라는 학자는 행정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즉각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건 뭐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행정의 특징이 있죠. 자, 행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를 지향하는 거? 공익을 지향하는 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자, 그래서 행정의 특징 지문에 사익 지향성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리죠. 반드시 공익 지향성을 공익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행정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 자,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 이것도 이해되시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공익을 달성하는 게 목표일 테니까. 자, 그래서 걔네들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거버넌스적인 행정 개념으로 비춰보면은
자, 다양한 주체들끼리의 상호작용, 협력적 통치, 그거를 이제 거버넌스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행정의 특징 중에 이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자, 행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치 과정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먼저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옆에 보시면은 행정의 본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행정의 본질, 그래가지고 S등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S등급은 이거예요. 1년에 2번씩 시험에 나왔대. 그게 S등급이고요. A등급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출제가 된 걸 A등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자, 요 중요도 비중을 잘 고려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치와 행정과 그리고 경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행정의 본질을 따질 때는 다른 학문이랑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행정이랑 정치는 아까도 봤듯이 굉장히 긴밀한 연계성이 있대. 근데 두 개는 그럼 어떻게 다른 개념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경영과 행정과도 연관성이 분명히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자,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건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였기 때문에, 그렇지, 사행정이었기 때문에, 자, 공통적으로 이제 행정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분명히 공행정, 좁은 의미 행정과 경영과의 연관성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연관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행정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학문 분야를 같이 연관지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치와 행정과 경영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자, 먼저 정치와 행정 부분을 한번 봅시다. 정치와 행정 부분. 자, 거기 보시면은 굵은 글씨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을 보실 때 굵은 글씨를 약간 매지가이처럼 다른 부분이랑 비중을 둬서 얘를 좀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이렇게 한눈에 딱 봐도 요 굵은 키워드는 바로바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곁다리에, 물론 곁다리는 아니겠지만 나머지는 이 굵은 글씨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도구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굵은 글씨 봤더니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가치 배분적 행위, 그 다음에 가치 개입적 행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정치를 할 때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정치를 할 때는. 자, 왜?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지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을, 기준을 명확히 삼고 있어야 어떤 정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도 여지없이 불이 났구만. 자, 그래서 정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가치를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가치 개입적 행위다라는 내용이 제일 첫 번째 키워드인 거예요. 자,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 요거 하나 기억을 먼저 해두시고,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예요. 자,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이다. 자, 근데 반면에 행정은 뒤에 봤더니 행정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그냥 실행에 옮기기만 하는 가치 중립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행정은 가치 중립적 행위래요.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지만 행정은 이미 정치에서 결정을 해놓은 내용들을 그냥 실행에 옮기기만 하는, 집행하기만 하는 가치 중립적 행위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밑에 봤더니 행정을 어쨌든 개념을 정의할 때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을 여기에서 정치행정 뭐라고 한대요? 이원론이라고 한대. 정치행정 이원론. 자,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은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 자, 근데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입장을 행정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치행정 이원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반면에 정치와 행정을 구분 안 하는 입장, 두 개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보는 입장을 뭐라 그러냐면은 정치행정 일원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용어 개념을 먼저 갖고 계셔야 돼요.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입장을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지 않고 두 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활동이다 라고 보는 입장을 정치행정 일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봤더니 2번에 자, 두 개 개념 요소를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내용이 나와요. 정치행정 이원론 대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원론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치와 행정을 본질이 서로 다른 활동이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 다른 활동 부분을 잘 봐두시고 두 개를 명백히 구분하려는 입장을 정치행정 이원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정치와 행정은 어떻게 구분이 된다? 자, 이거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예요. 정치는 가치 판단을 해서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 가치를 매겨서 결정하는 걸 정치라고 하고요. 행정은 이미 정치에서 결정을 해놓은 내용을 그냥 같이 따지지 말고 집행만 하면 되는 거를 행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개를 완전히 나눠놓은 입장.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원론. 자, 정치행정 이원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은 그냥 효율적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활동. 이렇게 보는 거를 행정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할 때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뭐 생각해?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게 정치행정 이원론에서의 행정의 개념 요소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분리하는 입장. 요거 정치행정 이원론. 자, 그 다음에 행정은 본질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 이거 나중에 행정관리설 그래가지고 행정은 관리다 라고 접근하는 입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제 행정을 관리라고 보는 입장을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본다라는 거를 먼저 그냥 한번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행정은 그냥 전문적인 관리 기술, 관리적 성격을 중시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기업의 능률성, 기계적인 능률성이다. 자, 이것도 조금 이따 이념을 정리할 때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능률성을 가장 중시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반면에 뒤에 넘어가시면 일원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일원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치와 행정이 분명히 다른 개념적인 요소도 있지만 두 개는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을 할 때에도 정치랑 마찬가지다. 크게 다르지 않다.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 가치 판단의 요소가 분명히 행정에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정치행정 무슨 론? 일원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가치 판단, 정책 결정 기능 중시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행정에서의 정치성, 자, 이런 표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정치성, 공공성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일원론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성이라는 거는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잖아요. 공공성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지 아닌지를 미리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행정이라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가치 판단적인 요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을 할 때 적극적 기능을 중시하고
자, 이 부분 있죠. 행정 입법의 확대를 지지한다. 자, 원래 입법이라는 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정치. 그렇지,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여기 봤더니 이론론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할 때에도 행정 입법이라는 거를 중시한대요. 자, 그러면은 행정을 할 때 정치적인 요소를 행정에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입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 그러니까 이론론의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정치성 강조. 그러면 이론론, 이원론. 이런. 이론론. 그다음에 행정 입법 강조. 이런. 행정의 적극적 역할 기능 강조. 이런. 그것도 이론론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을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시험장에서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로 일부러 이제 출제를 할 때, 이 수험생들 헷갈리게 처음 들어본 표현을 집어넣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 밑에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론론이랑 이원론의 내용, 자, 이거 한번 쭉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론론은 행정의 결정 기능 중시죠. 이원론은 이거는 관리. 관리 기능, 다른 말로는 집행. 집행 기능 중시. 그게 이원론의 입장. 자, 관리 기능 또는 집행 기능이 이원론의 입장. 그다음에 결정 기능 내지 입법 기능은 이런. 이원론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행정과 정치의 연계성 강조. 연계성 강조, 관련이 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 연계성이라는 표현도 잘 받으시고. 자, 근데 반면에 이원론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연계성의 반대말. 분리된 독자성 강조. 독자성 강조. 혹시 어려운 표현이 만약에 보이면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그다음에 정치성, 공공성 등의 가치 강조. 자, 이거 이해되시죠? 가치 강조. 자, 근데 반면에 이원론은 기업의 능률성을 더 강조. 자, 이게 이원론의 입장. 행정의 어떤 속성을 강조? 경영적 속성을 강조. 경영적 속성을 강조. 자, 그러면은 얘는 행정이라는 것은 집행이고 관리이고 그래서 경영적 속성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이거 조금 이따 더 배우게 되겠지만 경영적 속성을 강조한다는 거는 행정과 경영을 구분을 한다는 입장이에요? 구분을 안 한다는 입장이에요? 행정과 정치 말고 행정과 경영을. 그래, 행정의 경영적 속성을 강조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그냥 집행이고 관리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 행위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영적 속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사실 뭐와 같은 거예요? 경영, 다른 말로는 사행정이랑 같은 의미라는 거죠. 사행정이랑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경영적 속성을 강조한다는 거는 기업처럼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가치 중립적 행위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사행정이랑 같은 맥락으로 행정을 이해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행정과 사행정을 같이 본다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거 개념.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자, 일단 개념 의미만 먼저 정리를 해도 돼요. 자, 행정을 정치와는 다르게 가치 중립적 행위고, 그냥 관리하고 집행하는 행위다. 경영하는 행위랑 본질적으로 속성이 똑같다라고 보는 입장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공사행정 이론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공사행정 이론론. 자, 그러면은 정치와 행정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래서 행정도 같이 판단을 하고 같이 개입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은 행정과 경영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 자, 행정과 경영을 다르게 보는 그리고 정치와 행정을 동일하게 보는 정치행정 이론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공사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아까 같이 봤던 정치행정을 다른 것으로 봤던 정치행정 이론론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공사행정, 그렇지, 이론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반대죠. 정치행정 이원론은 공사행정으로 치면 이론론이 되는 거고, 정치행정 이론론은 공사행정으로 치면 이원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반대된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의미가 뭔지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아시겠죠?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요건 개괄을 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될 내용들이에요. 자,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자, 정치라는 거는 기본 속성이, 자, 이거는 이론론의 입장인 거죠. 정치라는 거는 결정하고 공익을 목표로 하면서 같이 개입하는 행위. 자, 이게 이제 정치의 기본적인 맥락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거는 집행하고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행위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거 두 개를 동일시하는 입장은 정치행정 이론론이라 그래서 걔는 경영과 행정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공사행정 이론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 반면에 정치행정 이원론은 두 개를 나눠놔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행정 이론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행정학이 태동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은 1880년 후반 정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이제 행정학이 태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요 두 개의 입장이 계속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어. 어떨 때는 공사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었다가, 어떨 때는 이론론의 입장이었다가,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었다가, 어떨 때는 이론론의 입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앞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 일단 지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하늘 씨한테는 쉽지. 그냥 이거는 그냥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세요.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원론, 이론론. 그렇지. 연계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론론, 그렇지. 행정의 경영적 성격을 강조하는 건 이원론. 그다음에 행정의 정치적 속성을 강조하는 건 이론론. 그렇지. 행정 입법 중시하는 건 그렇죠. 이건 약간 생각해야 되지만 잘 정리를 하셨네. 자, 그러면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 앞에 배웠던 정치행정 이론론이랑 이원론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바뀌어왔고, 그 시대에는 어떤 거를 더 중시하는 이제 입장이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자, 어떻게 역사가 바뀌어왔는가 하는 내용들을 같이 볼게요. 자, 옆에 9페이지에 성립 배경 있죠. 성립 배경. 자,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자, 어떤 방식으로 임용을 했었냐 하면은,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정치와 행정이 구분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 그래서 행정이라는 거는 그냥 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정치의 한 학문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행정이라는 거는 정치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도 특별히 공직자를 따로 임용하는 제도가 없었어요. 자, 공무원은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임용을 했느냐면은,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역관주의라 그래서
자, 이건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그냥 공직을 사냥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자, 공무원을 임명할 때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자, 그 정당의 정당원들을 공직자로 다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임명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무원을 임명할 때 마치 공직을 사냥하듯이 한다. 그래서 역관주의적인 임용 방식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역관주의적인 임용 방식. 자, 그건 뭐냐면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정당 소속원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도. 그거를 역관주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무원이랑 정치인을 구분하는 입장이에요? 구분 안 하는 입장이에요? 아니. 그렇지. 역관주의는 정치인이 곧 공무원이에요. 정치인이 곧 행정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을 개념적으로 구분을 안 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냥 행정이라는 거는 정치의 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임명할 때에도 그냥 자기 정당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역관주의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역관주의를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 맞아요. 역관주의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자기네 정당 소속원이기만 하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만 있으면은 그 공무원 공직자로 임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과는 상관없이, 능력이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만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업무 집행의 효율성이 없었겠죠. 업무 집행의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공직을 뽑을 때 정당에 대한 충성도만으로 공직자를 뽑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을 봐서 뽑자라고 접근을 했던 게 역관주의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혹시 기억나세요? 역관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공직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을 시험을 봐서 능력을 검증해서 공직자로 임명하자라는 제도가 우리 기초 개념할 때 배웠잖아. 자, 그렇지. 실적주의. 난 지금 화날 뻔했어. 실적주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자라는 게 실적주의의 개념이었잖아요. 아니다. 자, 일단 역관주의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실적주의라는 개념이다 라는 거. 이거는 어차피 인사행정론 시간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 지금 굳이 요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좀 화가 날 뿐인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 3시간 동안 거의 이 내용만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 못한다니 괘씸해 이러면서.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때 역관주의는 기본 맥락이 정치인이 곧 공무원, 행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을 구분 안 하는 입장이었겠죠. 자, 근데 이때부터는 정치랑은 별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시험을 봐서 공무원 자리에 임용을 하자라는 거니까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기 시작한 최초의 제도였다는 거죠, 실적주의가. 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관주의 때까지는 아직 정치와 행정이 구분되지 않았어. 그냥 행정이라는 거는 정치인이 하는 것, 정치의 한 분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주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와 행정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이 더 맞겠죠?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자, 이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성립 배경을 한번 다시 봅시다. 19세기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임용을 강조하는 것. 자, 이게 뭐라고? 역관주의라고 그랬죠? 역관주의. 자, 근데 역관주의의 폐해가 등장해서 역관주의의 폐해라는 거는 행정의 비능률, 그 다음에
공직을 임명할 때 투명하게 임명을 안 하겠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사 부패, 비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척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자,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라는 내용 이해되시죠? 자, 이걸 먼저 배경으로 이해를 해두시고요. 니은에 봤더니 그래서 등장한 게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도입. 자, 요 내용 아까 설명드렸던 요 내용이죠. 그래서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패와 비능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라는 인사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자, 그때부터 정치는 행정과 어떻게 됐다? 분리되었다. 분리되었다. 자, 정치 행정이 분리되었다는 건 아까 설명했던 정치 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니까 행정은 결정 아니고 뭐다? 집행 또는 관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가로 안에 있죠. 행정을 비정치적 관리 현상으로 이해함. 이해되시죠? 자, 이 내용 키워드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역관주의 때까지는 아직 정치행정 1원론.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실적주의 때 오면서 정치행정 2원론. 행정은 비정치적 관리.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특징 보시면은 실적주의가 두 번째 니은 있죠. 자, 니은에 실적주의가 처음 확립되기 시작한 근거 법률이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나오니까 먼저 하나 기억해 두세요. 1883년에 만들어진 펜들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요거를 먼저 하나 기억을 해 두세요. 펜들턴법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처음 확립되기 시작한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 왜 웃어? 재밌는 일 있어요? 응? 펜들턴법? 펜들턴법 하나 기억해 두시고, 역관주의, 실적주의,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역관주의, 실적주의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은 전문성과 능률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념적으로 능률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 자, 근데 능률성 개념은 조금 이따 배우시게 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능률성의 개념으로 나뉘어져요. 이제 행정 역사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능률성 중에서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기계적 능률성이랑 다른 능률성 뭐 있어요? 그렇지.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거는 간단히 먼저 언급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뭐 대 뭐의 비율. 그렇지.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풋 대 아웃풋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졌느냐. 자, 그래서 투입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다음에 산출은 크면 클수록 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률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능률성이. 자, 기계적인 능률성을 얘기한다는 거는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고려해서 얼마나 가급적이면 가장 적게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거는 기계적 능률성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능률성은 뭐예요? 이 수치적인, 계량적인 능률성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하자.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건 인간관계론이라는 행정학의 학문 조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중요시된 능률성 개념인데, 인간을 가장 심리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Y론적 인간관리, 그게 잘 충족이 된 상태를 사회적 능률성이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내가 대충 알겠어. 기초 이론 때 했던 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대충 알겠어. 32% 정도 남아있어. 자,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는 강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기계적 능률성은 처음에 행정하기 시작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 그때 처음 나왔던 행정학의 학문 분야인 과학적 관리론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능률성의 개념이고요. 그거는 계량적, 수치적으로
투입대 산출의 비율을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는 능률성 개념인 거고,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거는 과학적 관리론이 한번 유행을 하고 지나간 다음에 인간관리론이라는 어떤 학문적 조류가 등장을 하면서 인간을 가장 만족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률성의 개념을 중시하면서 나온 능률성의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의 능률성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맨 처음에 실적주의가 등장했을 때 나온 능률성의 개념은 근데 뭐였다? 기계적으로. 기계적 능률성이었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얘기를 했네. 자, 디귿은 이때 당시에 실적주의가 등장하면서 중요시됐던 능률성은 아직까지는 기계적 능률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시고, 자, 밑에 주요 학자들 나오죠. 주요 학자. 이 중에서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름만 익혀놓으세요. 자,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윌슨 학자는 반드시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W. 윌슨. 자, 행정의 연구라는 거를 처음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1880년대 후반에. 자, 이때부터 비로소 행정학이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정학의 시초 내지는 아버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W. 윌슨이라는 학자예요. 자, 그래서 주요 내용 보시면은 행정학의 성립, 출발, 행정학을 처음 태동시킨 행정학의 시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분의 업적은 뭐냐면은 정치와 행정을 본격적으로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분리시키는데 일조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뭐에 가깝다? 경영에 가깝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은 결정 아니고 집행의 과정임을 설명을 한 최초의 학자. 이름 뭐라고요? 윌슨이라는 학자가 있었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학자들은 그냥 읽어보세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20년대, 30년대 넘어오면서 전 세계에는 유례없는 맞아요.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정치는 행정과 다르다. 행정은 정치에서 결정해 준 것을 그냥 집행만 해주면 된다. 정치의 말 잘 듣고 집행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건 결국 경영이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30년대 뉴딜,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는데, 자, 이거를,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기존에는, 경제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경제주의, 고전주의 경제학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제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뭐에 의해서 저절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되도록 애초에 만들어졌다.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정부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게 처음에 이제 고전주의 경제학파들의 기본적인 이제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면 국가는 뭐만 해주면 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경국가라는 말 들어봤어? 야경국가. 자, 이거는 뭐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는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밤에 경찰, 치안 유지 활동에만 국가는 그 역할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제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은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서 알아서 스스로 공급되고 수요되도록, 알아서 조절되도록 내버려두고. 자, 그게 이제
1930년대 이전까지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1930년대를 거쳐오면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정부가 그냥 이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좀 더 개입을 해서 그냥 야경 국가로서의 역할에만 그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대로 해결해 줄 거를 기대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개입을 하자라고 해서 등장을 했던 게 루즈벨트 행정부 대통령 시절의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이었던 거죠. 뉴딜 정책. 새롭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뉴딜 정책. 새롭게 다룬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해결해 주도록 내버려 뒀다라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의 이 경제 대공황 사태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게 루즈벨트 행정 대통령 시절의 뉴딜 정책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이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자, 이건 다시 말하면 행정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이 중시되면서 제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행정은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정치행정 그렇지. 이때부터는 다시 일원론의 입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때 시작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행정학의 주류가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일원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일원론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루즈벨트 행정부의 무슨 정책? 야, 이건 중요한 무슨 정책? 뉴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키워드 있잖아요. 우리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중요한 키워드를 이제 중간중간에 물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때 바로바로 대답을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내용. 그래서 그 배경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다시 이런 논으로 돌아갔지?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일이 있었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루즈벨트 행정부가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논이 됐구나. 행정과 정치를 똑같은 것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특징 있죠. 행정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다시 인식이 바뀌었어요. 불가분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근데 이때 이제 등장한 학파가 뭐냐면은 행정학에서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일단 개략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계세요. 인간관계론이라는 학파가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자,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그냥 과학적 관리론이라 그래서 인간을 그냥 과학적으로 통제를 잘 해서 인간이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인간관계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봤더니 인간을 그냥 관리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이게 잘 먹히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인간이라는 거는 뭐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를 충족을 안 시키고 기계적인 능률성만 강조를 해봤더니 능률성,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사회적인 욕구 같은 것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오히려 능률성이 더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한 게 인간관계론의 무슨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계적 능률성은 인간을 기계처럼 대우하면서 투입 산출이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산출을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투입 산출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 사회적 욕구들을 충족시켜줘야만 그때 더 능률성이 극대화되더라 하면서 등장한 개념이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간의 감정적인 만족도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조직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증진시키자 이렇게 접근을 한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나왔던 게 1920년대 이후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 시행되기 그 시점이랑 같이 맞물려서 요 악파가 나왔다는 거죠.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계적 능률성이 아니라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그 가치가 더 중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는 기계적 능률성의 개념이었지만 다시 이제 정치행정 1원론이 되면서는 사회적 능률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사회적 능률성의 가치 내지는 인간관계론을 주장한 학자가 누구였냐면은 거기 등장하는 디목이라는 학자예요. 디목. 자, 이 학자는 종종 나와요. 그래서 학자 이름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정치행정 2원론을 주장했고 행정학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윌슨.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한 인간관계론을 주장한 학자는 디목이라는 학자였다는 거 두 학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애플비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애플비.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 이 학자들을 그냥 묶어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학자들을 같이 묶어서 지문으로 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는 너무 많아서 다 기억 못하지만, 자, 이때 학자 2명밖에 없잖아. 디목, 애플비. 이 두 사람만 기억하세요. 누구라고요? 디목, 애플비. 그 중에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한 학자는 디목이라는 거. 자, 애플비는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부 때 정부 관료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농림부 차관이었나? 그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행정과 정치의 관계는 자, 정합적, 연속적, 순환적이어서, 자, 이런 표현들 좀 어렵잖아요. 자, 정합적이고 연속적, 순환적이다라는 말은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순환적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정치와 행정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순환적.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의미예요. 순환한다, 정치 같다, 행정 같다, 정치 같다, 행정 같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합적이라는 거는 붙어 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정합, 연속, 순환적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지문으로 나오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기억을 해 두십사는 거죠. 자, 그 내용 밑에 보시면 참고로 해가지고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개념 있죠. 이거 이제 설명을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기계적 능률성 보시면은 투입대 산출의 비율, 그 다음에 밑에 과학적 관리론 행정학이 대두되면서 등장을 하였다라는 내용. 사회적 능률성은 인간 가치의 실현, 감정적인 만족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거였다.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다 이해되시죠?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누가 주장했다? 어떤 학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인간관계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야 중요한 거예요. 첫날이라 아직 쉽다고 방심하면 안 돼. 아까 약간 표정이 나 다 아는 건데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어우, 설거지. 오늘 왜 이러지? 소방차가 많이 지나다니네. 자, 계속해서 우리 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봤더니 정치행정 이번에는 새 이원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새 이원론이라는 거는 이원론은 이원론인데 다시 이원론으로 돌아갔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원론은 이원론인데 맨 앞에 1880년도에 등장했던 첫 번째 이원론이랑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이론적 배경이 뭐냐 하면은 자, 그 뒤에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이때부터는 뭐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과학, 자연과학이 굉장히 극성을 이제 주류 학문 분야로 자리 잡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감각으로 어떤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해서 하나의 법칙, 원칙들을 만들자. 자, 라는 식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있어서도.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을 연구할 때도,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도 관찰이 가능한 외면적인 행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 초점으로 삼자, 이렇게 접근한 입장이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행태주의의 학문적인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 연구를 할 때, 인간을 연구하거나 사회를 연구할 때, 행정을 연구할 때에도 다른 거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다 배제하고 관찰이 가능한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행태라는 거는 이제 행동이나 태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태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 연구를 하자.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증명을 해서, 끊임없이 증명을 해서 자연과학처럼 법칙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자. 이렇게 접근을 한 게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940년대, 5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행정학의 주류가 되는 접근 방법으로 등장을 했던 접근 방법이었어요.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 중요한 거는 인간의 내면이 아니라 뭐다? 외면적인 행태다. 그래서 행태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 그걸 가지고 증명을 통해서 하나의 법칙들을 만들어내자. 자연과학처럼. 자, 그게 행태주의적 접근 방식이었다는 거죠. 1940년대, 50년대 등장을 했었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 성립 배경을 보시면은 1940년대 들어서 사이먼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사이먼이라는 학자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지문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행정 연구의 과학화를 위한 시도. 자, 그래서 키워드는 행정 연구의 과학화죠. 과학화. 자, 행정을 연구할 때에도 사회과학이라고 자연과학이랑 다르게 보지 말고 과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사회를 연구하자 라고 접근을 했던 내용이 행태주의의 기본이었던 맥락이었다는 거죠.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추구했다라는 것. 자, 밑에 특징 보시면은 굵은 글씨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되실 거예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왜 안 되냐?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 자, 이게 뭐냐면은 논리실증주의라고 해요. 논리실증주의. 이게 뭐냐면은 행태를 눈으로 연구해서 증명을 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요 일련의 과정 있죠.
요 일련의 과정. 자, 이거를 자연과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논리 실증주의적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자연과학이라는 말이랑 같은 맥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연과학, 증명해서 법칙 만들어내는 것, 그게 논리 실증주의 이렇게. 자, 왜냐면은 지문에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리 실증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게 자연과학이랑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나왔던 무슨 주의? 행태주의구나 라는 거를 짐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태주의는 누가 주장을 했다? 학자. 그렇죠. 사이먼. 사회적 능률성은 디모. 그 다음에 행정학의 아버지는 윌슨이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 자, 논리 실증주의, 자연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는 그러면 인간의 내면이나 감정은 연구의 대상으로 거의 보지 않았다는 거고 외면적으로 드러난 행태만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치랑 사실을 완전히 분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적인 거는 보지 말자. 사실적인 거, 눈에 드러난 팩트만을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행태주의.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연구 대상은 무조건 사실에 국한시킴. 그게 이제 행태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자, 밑에 나오는 것도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인간의 외면적 행태를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 이거. 자, 그다음 밑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서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연구했던 행태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사이먼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그때부터 행태주의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이먼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행태라고 하자. 그때부터 이제 행태주의다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특징들을 잘 보시고요. 행정은 과학이랑 별 차이가 없다. 가치적인 게 필요 없다. 사실만 가지고 연구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역시 그렇지. 이원론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등장했던 이원론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새 이원론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과학성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기능은 인정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리을에 보시면은 행정과 경영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과학성을 강조했다라는 내용. 자, 근데 완전히 정치적인 요소나 가치적인 요소를 배제했던 게 처음에 등장했던 이원론의 입장이었다면은, 자, 이때 새 이원론은 이런 게 있긴 있지라고 인정은 했어요. 인정은 했고 그거를 크게 연구의 대상으로 중요시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 이 부분을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할 때도 있는데,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인정은 했다. 인정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이랑은 구별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인정은 했어. 이때는 가치적인 게 있긴 있어. 행정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있긴 있어. 하지만 그게 연구할 때 초점은 아니야 라고 접근을 했다는 거지 아예 인정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또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죠. 옆에 국회 8급 13년 문제 지문을 보시면은, 자, 이건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사이먼의 행태주의 학자들은 기존의 정책 형성 기능을 인정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는 구분된다라는 게 그래서 맞다는 내용인 거죠. 자, 거기까지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조금만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좀 지겨우실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한 게 네 번째 등장하는 정치행정. 이번에는 새 일원론이라고 새로운 이론 학파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새 일원론이라는 거는 기존의 일원론과 같은 내용인데 다시 일원론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새 일원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새 일원론.
자, 정치행정 새 이런론. 세자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미국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40년대부터 50년대까지는 과학적인 됐다. 마이크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자,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1940년대, 50년대까지는 어떤 연구 방법이 기승을 부렸다 그랬어요? 주류. 그치. 40년대, 50년대 생태주의가 주류적인 행정학의 연구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같이 엄격히 구분을 해서 가치적인 요소를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시켰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면은, 아예 그냥 과학적인 연구에만 치중을 해서 실제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행정학이 전혀 못 해줬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 50년대를 지나서 1960년대를 넘어오면 미국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은, 자, 1960년대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자, 미국 사회는 그때 굉장히 이제 혼란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 미국은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죠. 자, 근데 미국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 특히 뭐 인종 갈등이라든지,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대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따른 빈부격차 같은 것들은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이 있었죠. 그렇지. 베트남 전쟁. 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시위 같은 것들을 이제 반전 시위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면서 반대 시위 같은 것들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에 따른 불균형 때문에 빈부 격차를 느껴.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반전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이제 어수선해지는 그런 이제 미국 사회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기존의 행태주의적인 연구 방법으로 관찰만 해서 사실 법칙을 만들어내는 데는 치중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사회 문제를 전혀 해결하는데 행정학의 어떤 기여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안 되겠구나. 다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지 말고 정치와 행정을 이원론이었죠. 무슨 이원론? 새 이원론이었죠. 새 이원론. 어떤 학자? 사이먼에 의한 새 이원론이 등장했지만, 자, 얘는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도 못 해주기 때문에 정치는 다시 행정과 나누지 말고 정치와 행정을 같은 것으로 보는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이 또 필요하겠구나 라고 접근을 해서 이때 등장한 내용이 새 일원론,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자, 1960년대 들어오면서 기존의 행태주의가 과학적 연구에만 치중을 해서 실제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 라는 문제점을 인식해서 정치와 행정을 나누지 말고 과학적인 연구만 하지 말고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게 새 일원론이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 알았어, 좀 쉽게. 참 시위하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한 이제 학문적 조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행정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일단은 이 배경만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행태주의가 40년대, 50년대에 득세를 하고 그 다음에 등장을 한 게 1960년대 이후에 신행정학이라는 개념이었다라는 거. 근데 얘는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학이 주도적인 개입을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정치행정 새이론론의 입장이었다라는 것만 먼저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60년대는 그래서 다시 적극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이론론의 입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자, 근데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이때 당시에 1960년대에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은 뭐가 제일 시급한 과제였어요? 발전, 근대화, 경제개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경제개발을 시키고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미국과 다르게 개발도상국에서는 자, 미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신행정학의 입장이었다면은, 자,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근대화를 시켜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었다는 거죠.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 그거를 신행정론이랑 나눠서 발전행정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거는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근데 그 적용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냐, 미국 같은 선진국이냐, 그 차이점인 거예요. 미국같이 이제 자기 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걸 무슨 행정학? 신행정학. 근데 반면에 개발도상국처럼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거는 발전행정론. 여기 없구나. 자, 이거는 이제 발전행정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하곤 하는데요. 자, 공통적인 거는 1960년대 이후에 행태주의 이후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이 강조됐다라는 게 공통점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발전행정론은 위에 있는 내용이죠. 1960년대 이후에 개발도상국이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국 근대화를 위해서 행정부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개입을 하는 것, 그거를 이제 발전행정론이라고 하고요. 박정희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근대화 목표. 자, 그다음에 신행정론은 60년대 미국 사회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자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두 개는 이제 적용되는 국가가 다를 뿐이지 정부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면에서는 똑같죠. 자, 그래서 얘를 이름 붙여서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만 굵은 글씨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발전행정론, 이거는 낙후된 개발도상국의 행정을 근대화시키려는 노력.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행정우위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용어들 잘 봐두시고, 행정우위론. 자, 특징은 뭐냐면은 무조건 국가 발전 사업을 추진, 그 다음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 자, 그 다음에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효과성을 중시했다라는 거고요. 행정부 지도의 빠른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밑에 보시면은 반면에 신행정론은 뭐냐면은 미국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념적으로는, 자, 이거 중요해요.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자, 얘에서 제일 중요시했던 신행정학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행정학의 이념은 형평성이고요. 형평성.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 중요시했던 발전행정론에서 가장 중시했던 이념은 뭐라고요? 경제성장, 근대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형평성 아니고 무슨 성 이렇게 그 약간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효과성이라고 해요. 효과성. 자, 효과성과 효율성, 능률성의 차이는 뭐예요? 능률성이라는 건 아까 뭐와 뭐의 비율,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효과성은 뭐냐면은 투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성과가 얼마나 산출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내용만을 문제에 삼는 게 효과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발전행정론의 입장이었던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효과만을 가장 강조했던, 중시했던 효과성을 이념적으로 제일 중시했다는 거예요. 신행정학에서는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삼았지만, 자, 이 내용까지 정리하시면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신공공관리론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적어야지. 내가 그렇게.